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간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과 일본 문제, 그리고 국제정세, 그리고 한일관계, 동남아 정세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 여러분들한테 2023년 일본 정세를 회고해보고 그리고 2024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은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외치와 경제는 굉장히 성공했다. 하지만 국내 정치는 회오리가 몰아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GDP가 정확히 지금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1.34%대 성장률, 그러니까 2023년보다 더 많죠. 그리고 기시다가 내걸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그러니까 중산층을 집중 지원해서 산업 동력을 놓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환경 그린화를 해가지고 일본 산업 전체를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든다는 게 서서히 지금 안착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면에서는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고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개최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죠. 또 우크라이나도 전격 방문하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 한일 관계를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와 경제에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일본 국내 정치에서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문제, 마이너 카드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기시다 정권이 계속 불신을 받아가지고 국내 정치가 지금 핀치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치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금년 6월 달에 있는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전격 방문하고 또 전체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반러시아 전선 형성, 그리고 중국 견제하는 이런 전선을 형성해서 7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의를 끌어냈습니다. 이거는 외교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이 있죠.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는 28 전쟁.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반러시아 입장을 취하면서도 28 전쟁에 대해서는 중도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간의 문제고 28 전쟁은 각국의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서 원유 공급 그리고 모든 물동량이 거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중동아 국가들과 적대적 관계는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중도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전쟁 속에서도 일본은 특별한 영향 없이 지금 버텨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보 면에서는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에 강요회의에서 일본 방위비를 100% 증가를 했죠. 그래서 그 첫 해에 2023년에 실행을 해서 일본이 차근차근 지금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체 군사 전략을 지금까지는 방패 유지였는데 앞으로는 창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반격 능력. 일본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으면 수동적인 자세였는데 앞으로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일본도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미사일을 토마호크 미사일도 구입하고 그리고 F-35 전폭기 그러니까 장거리 전폭기죠. 이 전폭기도 구입을 하고 하면서 적 기지를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런 안보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작년 8월에 있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입니다. 여기서는 항미일 정상들이 모였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개 나라 국가 중에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으로 또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으로 각각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주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정상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또 한일 관계가 기본적으로 투트력으로 역사 문제, 뭐 이런 독도 문제 이런 것은 차분하고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또 한미일 군사 문제, 북한 핵미사일 대처 문제 이런 거는 신속하고 양국의 국익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외교를 교섭해 나가는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계기가 캠프 데이비드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는 2023년에는 매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은 1분기에는 0.7%, 2분기에는 4.5%, 3분기에는 마이너스 2.1%. 그래서 전체적으로 1.3 내지 1.4 정도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됐죠. 가장 경제에서 중요한 임금, 그 다음에 자산, 그리고 주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 춘투는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기관이죠. 작년 춘투에서 일부 기업입니다만 평균 3.58% 임금 인상률을 보였고, 그리고 독일과 지금 GDP, 명목 GDP를 3, 4위를 계속 경쟁하는데 작년에 세계 3위를 유지를 계속했죠. 그 다음에 니케이 평균 지수가 작년에 연초 대비 29%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나스닥 이후에 가장 최고로 경신한 거죠. 니케이 주가 지수가. 또 이거는 일본에서 34년 만에 폭등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경제 효과가 결국 서서히 임금 인상 그리고 기업의 수익 창출로 연결이 돼서 일본 경제는 2023년에는 굉장히 호조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내 문제죠. 국내 문제에서 2022년에 아베 총리가 7월 달에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베 총리한테 총격을 가한 사람이 통일교 신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 문제가 불거져서 2022년 8월 달에 강력 7명이 경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2023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도 기시다 총리와 통일교 간부가 같이 사진을 찍었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또 하나 일본에서는 마이넘버 카드 전산화 작업이 지금 기시다 총리 이후에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지금 행정기관이 과거에 디지털화가 되지 않고 과거 수작업 이런 게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행정화를 위한 준비로서 건강보험증 제도를 마이넘 건강보험증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민 개개인한테 전부 다 주민등록증 번호, 한국의 주민등록증 번호 같이 번호를 부여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시행착오 많이 한 게 결국 기시다 정권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시다 정권의 무능으로 호도가 돼서 기시다 정권의 인기가 아주 떨어졌었죠. 자,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은 아베파가 2023년 11월부터 아베파의 헌금 장부의 비자금을 일부 축적을 했다. 이런 의문이 수면하에서 논의되다가 결국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이걸 지금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아베파 간부, 핵심 간부 6명이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마츠노 히로가즈, 그러니까 자민당 강요 중에서는 가장 세컨드라고 할 수 있는 전 관방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임의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가 어디로 갈지 이게 지금 가장 일본 국내 정치에서 초미의 지금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지금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우세하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작업을 지금 일본 외무성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전체적으로 미일 동맹 기반으로 해서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도 일중 관계를 한편으로 모색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외무성은 뛰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또 이팔 전쟁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지금 고수할 것 같습니다. 경제 면에서는 지금 일본이 앵화 약세죠. 그런데 4월, 5월에 춘투 기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랭고라는 노동조합에서 춘투를 주도를 하는데 여기서 노동자 임금 인상, 일본 전체 거의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을 5%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약간 제외가 되고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 5% 인상이 되게 되면
일본은 지금까지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엔화 강세가 예측이 됩니다. 엔화 강세가 일단 예측이 되면 지금까지 엔캐리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일본 엔화가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비싼 달러에 투자한다는 거죠. 이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수출 호조와 증시 호황을 지금 2023년과 같은 기조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정치입니다. 문제는 정치죠. 정치는 1월 26일 날 통상국회가 열려서 동경지검 특수부의 수사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기시다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한편으로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 직속 기관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을 하고 이런 쉽게 말해서 정치자금 개정법이 일단락이 되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 보험증 제도가 금년 9월 달에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 제도가 완성이 되면은 국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죠. 그래서 일본의 구조는 지금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가 불신임을 받으면 자민당 중의원 선거를 해서 다시 이제 중의원 해산하고 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낮은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로는 중의원 선거 해봤자 자민당이 지금 과반수 획득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버텨나가면서 기시다 정권이 지지율이 조금 회복세가 되면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여기서 다시 자민당 총재 선거도 해서 일본이 기시다 정권을 신임을 하느냐 아니면 제2의 다른 총리가 탄생하느냐 이 문제를 결정 지을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을 전체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외치 경제는 좋아질 거다. 하지만 국내 정치가 변수다. 그런데 국내 정치 변수는 일본의 문제인데 문제는 한일 관계에도 변수가 된다는 거죠. 기시다 총리가 그대로 총리를 연임을 할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지금 관계가 계속 그대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기시다 정권 대신해서 다른 총리가 되면 물론 자민당 총리가 되겠지만 다른 총리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에도 약간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날로서 여러분들한테 일본의 정세, 회고와 전망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일본의 스포츠와 한국 스포츠를 비교하는 유튜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